일명 뭐 웰빙 농성 같아요. 지난번 서울시장 출마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고액의 고급 피부과 다니는 사모님이 서민 체험하는 것 같고 글램핑 체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경원 의원 뭐 한 분의 행동이긴 하지만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달 전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전임 대통령이 탄핵됐고 그 다음에 치러진 선거에서 야당으로 바뀌었거든요. 야당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야성이 뭔지 모르고 야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웰빙 농성을 보면 그동안 이제 대화나 타협으로 되지 않을 때 극단적인 이제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농성이 사용되었었는데 이번에 이 웰빙 농성, 글램핑 체험 이런 것들을 보면 야당 의원으로서 간절함도 없고 절박함도 없고 결국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누가 되느냐의 문제는 친윤이 결정할 것 같고 그러한 친윤의 결정 배경에는 김문수가 돼도 좋고 나경원이 돼도 좋고 심지어 안철수가 돼도 좋다. 다만 한동훈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데 친윤들의 생각이 뭉쳐져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정치 비하인드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부경대학교 한정택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대선이 치르고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기자회견도 있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비판적 지지를 천명하셨는데 일단은 뭐 출발이 순조로운 것 같은지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꼭 한 달 됐네요. 네, 비판적 지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크게 비판할 내용이 없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는 대통령 임기 5년이 언제 지나나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던데 특히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후에 탄핵되던 날까지는 하루가 열흘같이 지나더니 지금은 대통령이 바뀌어서인지 시간이 빠르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출범 한 달 출발이 순조롭게 느껴지고요. 특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대통령 선거에서 받은 지지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적인 판단도 순조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울경에서도 60%를 훨씬 상회하는 국정 지지도를 받고 있고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도 50%에 육박하는 국정 지지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누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더라도 전임 대통령보다는 훨씬 잘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서재원 교수님 말씀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은 국민의 신뢰를 더욱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국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이제 뭐 방송이나 유튜브 이런 데 나오는 보수 패널도 조차도 문제를 삼거나 비판할 거리가 없다라는 평가에서도 예측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일까요? 뭐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대통령이 국회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했다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우선 뭐 취임 당일에 원내 야당 대표들과 식사를 했고 최근에는 이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 원내대표와 식사를 했고요. 오늘 점심에는 원내 소수 정당 대표들과 회동을 하는 등 국회를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전임 대통령들과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광주 시민들과의 타운홀 미팅이 예처럼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여줬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출직은 국민의 대표일 뿐이고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국민과 달리 생각하고 이끌어가려는 노력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들이 실천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오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 30일 기념 기자 간담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들 중에 취임 이후에 가장 빠른 시간에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도 국민과 좀 더 소통하려는 노력들이 돋보여지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국회와 국민 모두와 소통하는 대통령으로 좀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습들 기대하고 또 내각 구성도 거의 마무리돼가는데 장관 인선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후에 내각을 준비하는 인수위 기간도 없었고 아직 뭐 국무총리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고 오늘 받겠습니다만 다른 장관들도 임명은 됐으나 후보자 자격으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뭐 무난한 장관 인선이었다고 생각하고 특히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던 장관들까지도 유임을 결정하는 등 실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현 정부와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재를 골고루 기용하겠다라는 의지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가 실시된 지 지금 뭐 한 달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네. 밀월 기간이잖아요. 밀월 기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이나 내각 구성 과정을 지켜보고 응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인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준안 표결에도 불참했죠. 의석 분포도 그렇고요. 애초에 낙마시키겠다는 의지보단 정치 공세에 가까웠다라는 비평도 많던데 박사님도 여기에 동감하십니까? 근데 뭐 아직은 총리 후보자죠. 국회 동의가 이제 오늘 치러지기 때문에 김민석 의원 현행헌법은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에서 임명에 동의해야 이제 임명이 가능한 건데요. 현재 뭐 국회 의석 구조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봤을 때 민주당이 지금 현재 그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도 국무총리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준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요. 야당에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라고 하셨는데 네. 야당 전체가 반대한 건 아니고요. 야당이 지명 철회를 한 걸 요구한 건 아니고 국민의힘이 요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 과정에서 좀 뭐 부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세 분이 맹활약을 하면서 선봉장으로 나섰다라는 것이죠. 곽규택, 김희정, 주진우 의원 등인데 네. 국민의힘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비판들은 새로운 정부의 정책적인 결함 혹은 거기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할 수 있는 야당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 이런 것들보다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 및 재산 사용 문제 등이었는데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그 국민들에게는 큰 반향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야당인 국민의힘이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강경 대응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라고 판단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메신저 그러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했던 국민의힘 메신저들의 문제도 다분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 와중에 나경원 의원은 이 국회에서 숙식 농성을 이어갔는데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죠. 네네.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국회 본관에 이제 로텐더홀이라고 있는데요. 네. 본관 2층에 거기서 이제 텐트 치고 고급 텐트 치고 고급 김밥 먹고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닭상용 선풍기 틀고 독서하고 피곤하면 텐트 들어가서 쉬고 뭐 이런 건데 일명 뭐 웰빙 농성 같아요. 그래서 뭐 지난번 서울시장 출마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고액의 고급 피부과 다니는 사모님이 서민 체험하는 것 같고 글램핑 체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경원 의원 뭐 한 분의 행동이긴 하지만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달 전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전임 대통령이 탄핵됐고 그 다음에 치러진 선거에서 야당으로 바뀌었거든요. 야당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야성이 뭔지 모르고 야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웰빙 농성을 보면 그동안 이제 대화나 타협으로 되지 않을 때 극단적인 이제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농성이 사용되었었는데 이번에 이 웰빙 농성, 글램핑 체험 이런 것들을 보면 야당 의원으로서 간절함도 없고 절박함도 없고 그런 것 같고요. 심지어 이제 김성태 전 의원이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의 주요 당직자나 주요 의원들까지도 비판 일색인 걸 보면 농성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고 나경원 의원 자체도 농성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못 느끼고 있고 조만간 치러질 당대표 출마를 위해서 당원들에게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로텐더 홀 앞에 있으니까 누군지 나랑 찾아와서 인사하자 이런 모습인 것 같았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발표한 거 보면 나경원 의원 본인도 이러한 그 웰빙 농성
글램핑 체험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심해지니까 농성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런 농성을 방식을 바꿔서라도 여당에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여서 좀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농성을 하고 그게 뭐 웰빙이든 아니든 그 이유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대표 후보자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거론되는 게 나경원 의원, 또 네. 김문수 전 후보, 네. 한동훈 전 대표, 네. 그다음에 뭐 안철수, 네, 안철수 뭐 위원장까지도 언급이 됐는데 이 네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그게 당대표 선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한 3년 동안 계속 당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거의 평균 수명이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개월마다 계속 바뀌었고 최근에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79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사퇴하고 다시 새로운 원내대표가 등장했고 원내대표가 셀프로 추천해서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건데 안철수 위원장이 아니요 안철수 위원장은 혁신위원장이고 혁신위원장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대표 선거에는 아까 말씀하신 뭐 김문수 전 후보 대통령 후보 그다음에 이제 뭐 나경원 의원 그다음에 이제 혁신위원장이 된 안철수. 그다음에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뭐 출마 가능성이 100%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친한 개인 박정훈 의원이 오늘 밝힌 바와 같이 뭐 그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한 80%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누가 되느냐의 문제는 친윤이 결정할 것 같고 그러한 친윤의 결정 배경에는 김문수가 돼도 좋고 나경원이 돼도 좋고 심지어 안철수가 돼도 좋다. 다만 한동훈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데 친윤들의 생각이 뭉쳐져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검찰 개혁 얘기도 해보죠. 심우정 총장이 사퇴했는데 시안과 결론을 정해놓은 개혁에는 부작용이 따른다 이런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심 총장이 내놓은 메시지 그리고 사퇴 타이밍과 배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노래 중에 하나가 현미라는 가수가 불렀던 떠날 때는 말없이라는 노래거든요. 근데 심우정 총장 지금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진 사퇴하는 검찰총장인데 네. 패장이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은 개혁에는 부작용이 따른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네. 개혁 과정에서 시한과 결론을 정해지지 않고 일단 그 타겟팅 목표를 정해놓지 않은 개혁을 치른다라고 한다면 그 개혁의 기간이 얼마나 필요할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를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의 부작용이 따른다고 해서 그 개혁을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질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그동안에 이제 검찰이 보여준 정치 검찰이라고 할 정도로 정치 편향적인 모습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면 심우정 전 총장이 나가는 마당까지 변명하기보다는 사과를 먼저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정부가 그간 우리가 봐왔던 정권들과 다른 점은 네. 본인들이 집권에서 전권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검찰청을 개편하고 폐지하겠다 혹은 방송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것들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일부 방송이나 검찰이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집권을 하기 전과 집권 이후에 검찰이나 방송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법과 검찰청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이 계속 변하지 않고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뭐 심우정 총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고 또한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비화폰을 사용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란 특검을 비롯한 3특검 과정에서 심우정 전 총장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전임 검찰총장이 사퇴의 변에서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 인사를 두고 조국 혁신당에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친윤 검사를 중용해서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하겠냐라는 게 골자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보통 우리가 많은 이야기 하잖아요. 얘기하죠. 많은 이야기 하는데
100% 국민이 다 만족하는 인사를 하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봤을 때 검찰 인사도 그렇고 법무부 특히 법무부 차관인 이준수 임명에 대해서도 그 비판이 거센데요. 조국 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인하려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지분을 확인한다? 네네. 이재명 정부 출범할 때 조국 혁신당이 자체적인 후보를 내지 않고 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이재명 정부 출범에 조국 혁신당이 일정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기여한 바 있으니 자기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라는 하나의 입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조국 혁신당의 이름을 걸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야당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소리도 한 수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검찰 개혁을 위해서 검찰 인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친윤 검사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 윤석열이 지난 그 대통령 임기까지 합치면 한 7년 동안을 검찰을 장악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앙지검장 2년 했었고 검찰총장 했었고 또한 검사 출신의 대통령까지 하면서 검찰 조직을 완전히 장악해서 자신의 뜻과 일치하는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앉히고 네. 자신과 뜻이 안 맞는 사람들을 한직으로 내보냈단 말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임은정 검사 이런 사람 같이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검찰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검찰 요직에서 검찰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 과연 윤석열과 연관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뭐 윤석열과 관계가 있었지만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개혁에 앞장설 수 있는 인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따른다면 실용주의 노선에 따라서 뭐 친윤이냐 아니냐라는 게 중요하지 않고 검은 고양이냐 흰 고양이가 중요하지 않고 실무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은 등용해서 국정 수행의 도구로 쓰겠다라는 게 이재명 정부의 생각이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친윤이건 아니건 간에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이재명 대통령과 신임 법무부 장관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검찰 개혁을 통한 정책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중용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네.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조국 혁신당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러한 비판과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네. 비판에 견지해서 잘 살펴보려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노력 역시 중요할 것으로 필요하겠네요. 판단됩니다. 네. 네. 박사님의 해석을 들으니까 네. 이 인사가 왜 필요했는지가 이해가 되긴 합니다. 네. 자, 3대 특검도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윤석열, 김건희 부부 상황이 녹록치 않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입원했다가 퇴원도 최근 했었는데 구속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높아 보입니까? 아니면 구속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십니까?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국민통합이 시급한데 이런 특검을 통해서 정적을 제거하려는 것이 뭐 독단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것들은 제외하고 네. 정의로운 통합을 추구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등 세 가지 특검을 받아들였었거든요. 뭐 이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검 수사를 받고 있고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나간다라고 하고 김건희 특검도 활동을 시작했고 세 번째 특검인 최상병 특검은 결과가 가장 먼저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까지 나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국제일 아나운서께서도 지난 윤석열 특검 조사 보셨겠지만 네.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조사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췌한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이 이제 언론에 잡혔었죠. 평생 검사로 살아오다가 검사나 경찰 수사관, 심지어 경찰 수사관에까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으니 검사 출신의 윤석열이 받는 충격파는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속이 예정돼 있다라고 본인도 판단한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김건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울증으로 입원했다가 휠체어 타고 나왔는데 김건희 특검 역시 최초에는 12개 정도 혐의가 된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뭐 인천 세관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 17개까지 혐의가 늘어난 상황이고
뭐 둘 다 구속될 것 같습니다. 구속될 수밖에 없고. 음. 그래서 뭐 윤석열은 최근에 이제 이번 7월 5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네. 토요일 날도 특검 출석기를 변경해 달라라고 했다가 안 받아주니까 뭐 오전 9시는 힘들다. 10시로 변경해 달라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 그랬더니 10분 정 안 정도. 되면 9시까지 가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1, 20분 늦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구차한 왜 이건 심리전인가? 왜 그럴까요? 그냥 죽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냥 그들이 네, 네, 말하는 네. 대로 요구하는 네, 대로 네. 따르지 않겠다. 네네. 뭐 조사 한번 받고 나니까 구속을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약해지면은 계속 더 강력한 요구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는 좀 창피하더라. 죽더라도 내가 뭐 죽더라도 획소리는 한번 질러보겠다라는 느낌입니다. 뭐 9시 10분이나 20분에 가는 게 뭐 무슨 중요하겠어요. 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자택에서 뭐 걸어가도 15분도 안 걸릴 텐데. 음. 그러니까 뭐 제가 자주 하는 말처럼 뭐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똑같고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죽는 거는 똑같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냥 쉽게 받아들여주지는 않겠다라는 약간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내란 특검을 비롯한 내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과하고 쿨하게 처벌받겠다라고 천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구속이 되더라도 그 윤석열이나 김건희에 대한 처벌은 상당할 것 같아요. 내란죄가 내란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란죄의 형량은 무기거든요. 무기징역 아니면 뭐 이런 건데 혹시나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무인기 발사와 관련해서 외환 유치까지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외환 유치죄 같은 거는 사형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형량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김건희도 역시 뭐 특검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형을 받을 건 확실할 것 같고요. 재산 몰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국민의힘 당대표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시선을 다시 국민의힘으로 좀 돌려봅니다. 송원석 비대위 체제, 친윤 인사들이 다시 당을 장악했어요. 네. 혁신 의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 의지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 국민의힘에는 혁신과 관련해서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죽을 힘을 다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관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죽을 때도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숨이 넘어가는 때에도 힘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은 죽을 힘조차 없어 보이고 정당이 수권 능력을 상실하고 거의 영남 자민연순으로 쪼그러들었다라고 한다면 거의 죽을 각오로 다시 갱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 정당 전체가 비판 세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친윤으로 도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탄핵당하고 정권이 교체된 지금도 친윤만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 윤석열 정부 시기부터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부가 3개월마다 교체됐거든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친윤들이 지역주의와 결합된 특정 지역의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변화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이나 뭐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친윤이 세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자기가 얼마만큼 다시 당선될 확률을 높이느냐라는 문제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그 친윤이나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친윤이 아니다라고 밝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친윤으로 똘똘 뭉쳐서 다음번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뭐 국힘에 혹시나 친윤이 아닌 뭐 국회의원들이 있다라고 해도 지금 20명도 채 안 되는 한 15명 근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주요 당직자들을 보면 뭐 친윤이냐 혹은 찐윤이냐 혹은 반윤이냐라고 구분하고 있는데 이 친윤, 찐윤, 반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음절이 뭐예요? 윤이잖아요. 윤. 윤석열을 따로 떼어놓고는 국민의힘을 볼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내란 및 외환으로 수사받고 있는 윤석열과의 원천적인 단절과 차단이야말로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텐데 그런 것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오늘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요 당직인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무총장에는 정점식 의원, 통영 고성의 정점식 의원, 그다음에 이제
정책위의장은 포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재 의원 이제 두 분을 이제 임명을 했는데요. 뭐 둘 다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 한남동에 모여서 체포 반대를 했던 친윤들이잖아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국민의힘의 혁신은 좀 더 요원해 보이는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서재건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네, 재건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다 무너지고 네, 다시 네.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의 국민의힘을 보면 이 재건의 의지와도 좀 멀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뜨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럴 의지도 없고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나마 그냥 남은 거라도 네, 챙겨가자. 지켜서 영남 자민련 수준으로 쭈그려들더라도 그 내 지분은 갖고 가겠다라는 생각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안철수 의원 네, 어, 혁신위원장 됐죠. 비주류위원으로 분류되긴 하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제 혁신위원장으로 발탁이 됐는데 안철수 의원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을지, 혹은 또 어떤 재건의 의지가 있어 보이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이 좀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네, 지금까지 뭐 보여준 게 별로 없어가지고 네. 비주류 맞죠.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안철수 의원은 전형적인 비주류인데 친윤도 아니고 원래 이제 국힘 토박이도 아니고 게다가 개파가 없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왜 그러면 송원석 지도부에서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을까라고 생각해 역으로? 보면, 네. 역으로 생각해 보면 비주류니까 임명한 것 같아요. 비주류니까. 비주류니까. 네. 혹시나 만에 하나 안철수 의원이 잘하면 발탁을 해준 친윤 지도부의 결정이 옳았다라고 자화자찬하면 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윤도 아니고 개파도 없는 단기 필마 비주류인 안철수 의원을 언제든지 손절하면 되는 것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으로 발탁한 것 같은 느낌이고요. 안철수 의원도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뭐 대선 출마했다가 뭐 떨어지고 뭐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 하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가지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뭘 보여줄 수 있을지 보고 싶은 뭔가가 정말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가라는 그 무엇, what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있나라는 게 좀 걱정이고요. 네.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발탁되면서 했던 처음 일성이 그거였습니다. 국민의힘 상태는 사망 직전의 코마 상태다라고 표현을 했죠. 뭐 이제 서울대 의대 나와서 의사 출신이니까 그랬겠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혁신을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바람을 하냐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의 입장을 떠나가지고 한 나라가 이제 보수와 진보의 양날개가 제 기능을 발휘해서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도모하는 것이 그렇죠. 국가 전체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보수라는 날개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작아지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진보와 보수의 양날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이제 다시 한번 수권 정당으로서 권력을 차지할 수 있고 집권을 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혁신을 이뤄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힘의 이러한 모습이 안철수도 좋아, 송원석도 좋아, 김문수도 좋아, 나경원도 좋아. 다만 누가 됐든 한동훈은 안 돼. 이런 모습으로 바뀔까? 결론이 그런 거는구나. 네. 여전히 걱정이 됩니다. 예. 차라리 정반대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방식도 좋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도 다시 한번 대표가 되는 것도 국민의힘의 전면적인 교체를 위해서는 좀 가능한 입장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뭐 당대표는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해서 얻을 수 있는 득표력이 얼마나 될지 그건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박사님, 왜 그렇게 한동훈을 싫어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네. 그들이 한동훈을 진짜 싫어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배신감 때문 아닐까요? 배신감?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똑같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찐윤이었기 때문에 당대표로 임명됐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행동들을 보면 자신들이 임명해줬을 때랑 정반대의 행동을 했고
비상계엄을 했을 때도 반대를 했고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엄청난 배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개혁을 한동훈 전 대표가 시도하려는 그 개혁들이 지금까지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친윤 세력의 이해관계와 정반대의 입장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 고민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는 네. 싫을 수 있어. 네. 우리랑 다른 생각이니까. 네. 어찌됐든 계엄을 통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러면 이제는 국민의 뜻도 좀 봐야 되고 네. 한동훈 전 대표가 했던 말들 중에 맞는 말이 있다면 네. 그리고 생각이 있다면 그래도 이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따라갈 줄도 알아야 되는데 네. 그래야 재건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싫다는 거예요. 아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지지자라고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성경을 읽어도 안 믿을 거요. 적극적인 지지자라고 하면 네. 한동훈 전 대표를 그렇게 싫어한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해운대구 의회에서 해수부 이전 촉구 결의안이 부결된 사건도 여쭤볼게요. 역풍에 크게 일면서 이 산업은행 해수부와 함께 부산으로 라면서 입장을 바꾸긴 했는데 좀 우픈 일이었죠? 네, 지난 6월 19일 해운대 의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해운대 의회 의원인 민주당 김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죠. 대표 발의를 해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 시도를 했는데 국민의힘 해운대구 구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 9대 10으로 부결됐습니다. 당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놓고 반대한 해운대구 구의원들은 산업은행 이전 후에 해수부가 이전돼야지 산업은행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수부 이전은 반대한다라고 하고 한 가지 더 덧붙인 게 있었거든요. 뭐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후에 재판받아야 한다. 그걸 대법원이 결정을 한 상태에서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그것들을 왜 결의안을 반대하는 이유로 삼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고요. 부산이 또한 해운대구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강한 것은 여전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대한민국 제2 도시의 지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태에서 6대 광역시 중에서 최초로 소멸 위기, 소멸 도시까지 이제 제기될 정도로 위기가 증폭된 상황에서 부산에 이제 새로운 혁신적인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여건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변화의 추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부산의 새로운 변화의 추동을 가능하게 할 해수부 이전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반대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해운대구에 있는 국민의힘 구의원들도 아시겠지만 정책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산업은행 이전이 당분간 이루어지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네. 우선적으로 부산의 경제를 살리고 부산의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주기 위한 해수부를 이전하겠다라는 것이고 특히 아직까지 부지 결정도 안 됐습니다만 올해 안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긴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반대한다라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정책이 부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혹시나 자신들이 소속돼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약화될 것이 두려워서 반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의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 변화가 자신들의 재선 내년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위협이 될까봐 이런 이유로 반대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미 지역 주민의 대표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사람들이 지역의 대표자라는 것이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부산 시민의 한 명으로서 약간 창피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방자치의원은 지역의 발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파를 떠나가지고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책무라는 것들을 명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부경대학교 한정택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